지금 우리는 어느 때에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건데요. 뭐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멀리 이제 거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게 쭉 이제 지구로 이렇게 들어오는 관점으로 한번 보면 무수한 은하들이 있습니다. 은하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수많은 은하 중에서 이제 우리 은하가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가 있는 우리 은하가 있는데 은하가 또 2조개다. 추정치보다 10배라고 하는데 또 뭐 더 하면 더 많겠죠.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은하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우리 은하에 그리고 그 안에 또 태양계가 있고 거기 안에 이제 지구가 있죠. 그 지구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수많은 그런 우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진짜 뭐 이런 얘기도 하죠. 먼지 같은 존재다라고 이렇게 인간이 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찰나를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또는 그 중에서 이 지구, 인간이 살고 있는 지구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이제 방탄소년단의 뮤직비디오에서 예전에 사용을 했는데 뭐냐면은 그 지구가 우주에서는 한 눈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눈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자리죠. 근데 실제로는 이 뮤직비디오에서는 이 성운, 나선 성운이 이렇게 쑥 들어오는, 눈으로 들어오는, 그래서 야, 사람의 눈이 이런 우주와 같구나, 사람의 뇌가 우주와 같구나 라고 하는 것을 뭐 최근에는 다 얘기를 합니다. 우주와 그리고 소우주인 사람의 몸을 보면 하루 24시간, 갈비뼈 24개, 흉추 12개, 경혈 365개, 365일이죠. 오장육부, 오대양육대주. 이렇게 해서 우주가 그대로 투영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 뭐 오류운동도 있죠. 오은육기라고 하는 우주 변화가 이렇게 오은육기로 변화하고 있는데 오대양육대주 그리고 인간은 오장육부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참 놀라운 사람들인데요. 이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 이런 노래를 쳤어요. 마이크로 코스모스라고 해가지고 소우주라고 하는 노래를 쳤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소우주다. 너희들, 우리 팬들, 또 전 인류 모두가 이렇게 소우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사를 보면 70억 개의 빛이다. 뭐 노래를 졌을 때 이제 70억으로 얘기를 했지만 지금 80억이 넘었습니다. 80억 개의 빛으로 빛나는 80억 가지의 세계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세계. 여기 계신 분도 전부 다 세계고 그리고 하나의 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의 소우주이시고요. 그래서 그런 소우주들이 전부 다 뭐 5천만의 소우주라고 할까요? 5천만의 빛이 모여져 있는 곳이 대한민국인데 지구 면적에 보면 0.02%밖에 되지 않는 아주 콩알만한 곳인데 여기를 갖다가 왜 우리가 여기 와 있을까라고 하는 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또 풍수라는 게 있잖아요. 지구의 풍수를 보면 지구의 혈자리가 바로 한국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간방이다. 열매 맺는 자리인데 그걸 이제 간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간은 뭐 잘 아시겠지만 주역에서 간이라고 하는 건 만물을 끝맺고 만물을 시작하게 하는 것이 간보다 나은 것이 없다. 그리고 종어간 시어간 마치는 것도 간에서 마치고 시작하는 것도 간에서 시작한다. 그러니까 여기가 뭐냐면은 여기가 간이 동북방을 나타내는 궤인데 우리나라가 간이라고 한다면은 간에서 모든 인류 문명이 시작하고 또 인류 문명이 마치는 그런 어떤 것도 결실을 맺는 것도 여기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성자라고 하면은 뭐 예수공자 석가와 같은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모든 성자의 깨달음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동북 간방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실제로 좀 깨졌는데요. 우리가 이제 한이 맺혔다라고 할 때 이 한이라고 하는 건 고유용어로 HAN이라고 쓰거든요. 이거를 서양에서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한국인의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간방의 마음. 그래가지고 야 이렇게 보면은 진짜 간이라고 우리가 간이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1월 1일 날 해돋이를 가장 많이 가는 가장 먼저 해가 돋는다고 이렇게 사실은 이제 홍보를 하고 있는 곳이 울산에 있는 간절곶입니다. 울주군에 있는 간절곶인데 이게 간절하게 하는 한자가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한자를 보면 간방의 그 에너지가 멈추는 곳이다. 그러니까 울산이 저 아래쪽에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간의 에너지가 더 나가게 되면 일본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지명에다가 옛날 성인들이 박아놨다라고 합니다. 간방의 에너지는 이 한반도에서 귀결돼야지 이것이 딴 데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간이 끊긴다 여기서 이렇게
간절이라고 하는 것을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한자를 모르는지 외면하는지 그냥 간절하게 사랑을 외치는 곳으로 이렇게 조금 약간 마케팅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는 합니다. 우리가 간방이라는 거죠. 동북방이다. 근데 또 이런 얘기를 하는 독일 분이 계세요. 성배 민족이 극동에 와 있다라고 해서 최근에 이런 초전도체가 초미의 관심사잖아요. 우리가 반도체도 세계에 거의 1, 2위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초전도체도 이제 이것이 인류의 어떤 문명을 혁명적으로 이끌어갈 것이다. 새로운 문명이 열릴 것이다. 이걸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한국인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제 쭉 나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진위를 가리고 있는데 진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제2의 성배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데 성배라는 것이 무엇이냐? 근데 이 인지학이라고 이제 신지학, 인지학이 있어요. 근데 독일에서 인지학의 창시자 루돌프 슈타이너, 우리나라에서 보면 그 발도르프 교육이라고 유아 교육이 있거든요. 그 교육의 창시자가 바로 루돌프 슈타이너인데요. 이분이 돌아가실 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인류 문명의 대전환기에, 이제 1925년쯤 되죠. 인류 문명의 대전환기에 새 문명, 새 삶의 원형을 제시하는 성배의 민족이 반드시 나타나는 법인데 그 법인데 이 민족이 누구냐?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지중해 문명 시대의 전환기에는 그 성배가 이스라엘에 있었으나 그때보다 그 더 근본적인 전환기인 현대에는 그 민족이 극동에 와 있다. 그 이상은 나도 모르니 이제 그 민족을 찾아서 경배하고 힘을 다하여 그들을 도와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본적인 전환기, 거기에는 그 뭔가 이 세상을 구출할 민족이 바로 와 있다라고, 극동에 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파이스트라고 하는데요. 극동이 어딜까? 제가 독일 함부르크에 갔을 때 보니까 여기 루돌프 슈타이너의 전문 서점이 있어요. 여기를 딱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수백 권의 그 루돌프 슈타이너의 저작이 있어요. 강연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책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책의 총 결론이라고 할까? 그것이 아마 루돌프 슈타이너의 유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본인 제자, 일본 학회를 꾸미고 있는 사람이죠. 일본 학회장인데 일본 인지학회 학회장 다카시 이와오 씨는 야, 극동이라고 하면 일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본에 돌아와서 문헌과 정보를 살피니까 한국의 역사와 동학의 역사를 공부하고 읽던 중에 문득 큰 전율과 함께 야, 이거 성배의 민족은 한민족이다. 우리가 일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김지아 씨에게 이제 얘기했다라는 거죠. 김지아의 책에도 돼 있고 언론의 기사에도 여러 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지아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 일본 인지학회 학회장과 친분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듣고서 야, 동학과 그리고 참동학 증산이라는 분의 후천개벽 사상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맞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의문을 던지고 사실 작년인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시간의 비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몰랐던 시간의 비밀, 그게 바로 지금 우리는 어느 때에 살고 있는가, 지금은 어느 때인가, 지금 어느 때냐, 지구촌은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같은 내용이죠. 그리고 과연 이 세상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것인가, 세상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가, 돌아가는 법칙이 있는가. 뭐 최근에는 베스트셀러 1, 2위를 하더라고요. 유시민의 책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써 있죠. 나는 무엇이고. 그러니까 이런 본질적인 빅퀘스천이라고 할까요? 나는 무엇이고 왜 존재하며 어디로 가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과 같은 시대에는 더 이런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죠. 특히 21세기 그리고 지금 극단적인 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초불확실성의 시대가 지금 전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극단적인 사건들이 굉장히 많죠. 그 옛날에 16세기에 격암 남사고 선생이 남긴 기록에 의하면 뭐 이런 거는 이제 변질되지 않은 문구니까요. 삼재팔란이 함께 일어나는 이때의 세상 사람들아 그대들은 때를 알고 있는가라고 해서 벌써 뭐 수백 년 이후에 그런 지금의 때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라고 하는 것을 오늘은 이제 개벽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개벽이다. 개벽 시대다. 이제 온 천하 이 우주가 이 지구촌이 대개벽기를 맞이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책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책이 이제 1983년에 처음 나왔습니다. 이제 이것이 개벽이다라고 하는 책이 지금까지 나왔고요. 이것이 개벽이다라고 하는 책이 쭉 나오면서 지금까지 이제 쭉
40년이 넘었어요. 40년이 넘으면서 이것이 개벽이다. 개벽 실제 상황, 그리고 개벽을 대비하라 다이제스트 개벽. 저는 95년에 이제 이 다이제스트 개벽이라고 하는 책을 군대에서 이렇게 봤습니다. 그 책을 보면서 굉장히 그 안에 나와 있는 뭐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거죠. 95년이니까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까 이런 게 굉장히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소제목이 남북통일과 지구촌 대변혁의 실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예, 다이제스트 개벽. 그래서 이 다이제스트로 요약된 책을 한번 보고 그다음에 이것이 개벽이다 상하권을 이렇게 봤는데 여기에 보면 이 자연과 문명과 인간이 어떻게 개벽을 맞이하게 되는가라고 하는 내용인데 사실 좀 어렸을 때 나이라서 이런 거에 관심이 많잖아요. 뭐 들어가 보니까 컬러풀하게 뭐 그려져 있는데 뭐 예언가들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땅이 완전히 상전벽해가 돼가지고 지금 뭐 미국도 막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쪼개지고 여기 보면 서해가 요즘 지진도 많이 나잖아요. 지진도 많이 나고 산불도 많이 나고 뭐 가뭄도 있고 폭우도 있고 뭐 이런 곳인데 환태평양 조산됩니다. 이런 것이 다 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변화가 전 세계적으로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고드 마이클 스칼리온뿐만 아니라 많은 영능력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 그리고 우리한테 딱 계속해서 우리의 어떤 역사적인 그런 것도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일본 침몰이라는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듣고 자란 세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이것이 개벽이다 책에 보면 에드가 케이시는 워낙 유명해졌습니다. 예, 잠자는 예언가라고 해가지고 이분이 일본은 반드시 침몰한다라고 해서 영어권이니까 머스트라고 하는 거를 썼어요. 근데 일본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를 정말 많이 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가장 최근에 나왔던 넷플릭스용 드라마죠. 거기에 보면 일본 침몰 그날이 왔다. 두동강이 나고 있다. 일본이 두동강이 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 일본 침몰에 관해서는 1970년대 처음으로 일본 침몰에 관해 쓰신 저자분이 계시고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동시에 같은 연대인가요? 영화가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영화가 나왔고 그 영화를 다시 한번 이거는 이제 우리가 봤잖아요. 2006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본 침몰이라고 하는 영화가 2006년에 들어왔고 그리고 애니메이션이 또 2020년에 그리고 나서 넷플릭스 좀 전에 말씀드린 일본 침몰 만들어졌는데 모든 만화, 애니 그 다음에 드라마, 영화 전부 다 만들고 있는 게 딴 사람들이 만드는 게 아니라 일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만들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과학적인 어떤 데이터를 기반해서 그리고 거기서 봤던 뭐 여러 가지를 바탕으로 했겠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인상적인 게 타츠키 료의 내가 본 미래라고 하는 만화입니다. 이 만화가 이제 뭐 공중파에서도 이게 여기 2025년에 일본이 침몰한다라는 얘기가 있다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책을 낸 게 1990년대인데 이 책을 내고 나서 동일본 대지진 이하 열 몇 개의 예언이 맞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2025년에 일본이 침몰한다는 것을 이 만화책에서도 그려놓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냐면은 일본이 침몰할 때 그 결과로 파도가 사방팔방으로 퍼져서 태평양 주변 나라에 대형 쓰나미가 밀려들고 쓰나미의 높이는 동일본 대지진의 3배가 될 것이다. 거대한 파도가 이렇게 일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런 일본이 침몰하면서 밀려오는 쓰나미의 영화가 있잖아요. 그게 2009년에 나왔던 그 영화 해운대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1,000만 관객을 동원했던 그 영화입니다. 물론 일본 침몰이라는 배경 설명을 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오는 쓰나미는 그것밖에 없다는 지진으로 오는 쓰나미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부산이잖아요. 부산 해운대 쪽인가요? 그래 보면 굉장히 큰 고층 건물들이 많은데 이렇게 쓰나미가 이렇게 온다라고 하는 거죠. 거의 높은 부분까지 이렇게 쓰나미가 오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증산도 도전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거기에 보면 부산은 백지 석장이 뜬다. 여기 백지를 그려놓은 거예요. 그냥 쉽게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백지 석장이 뜬다라는 말은 뭘까? 뭔가 물 위에 뜬다는 건데 물 위에 백지가 석장이 있다?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부산이 전체에서 보면은 이렇게 물이 들어가면 여기에서 위에서 보였을 때 한 3개 정도밖에 안 보인다. 그 정도로 굉장히 높은 해일이 오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일본이 침몰할 때 한국의 피해 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이 부산이나 이런 지역에 거대한 해일이 밀어닥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거는
일대 방한함 스님, 조계종의 방한함 스님의 제자인 이 타너 스님, 최고의 학생이다라고 하는 타너 스님이 있는데요. 서울 어디 서초동인가요? 거기 보면 타너 기념관이라고 굉장히 큰 게 있어요. 저도 한번 가봤는데 이 타너 스님은 예언으로 유명합니다. 한반도는 이때 동남해안 쪽 사방 백리에 이르는 땅이 피해를 볼 것이다. 부산, 울산, 경주 뭐 해가지고 여기까지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사실 대피를 일본 침몰 시에 대피를 해야 되는 곳입니다. 자, 이런 거 하나하나를 이제 어떤 개벽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전쟁이죠. 1994년에 우리가 서울 불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북한에서 이게 처음 벌써 한 30년이 지났네요. 승산도 도전에 보면 서울이 불바다, 서울은 삼문방이요. 죽을 사자가 들어가죠. 삼문방이다. 그리고 어디는 불바다가 된다. 무인지경이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무인지경이 된다. 너무나 끔찍해서 이게 지명을 얘기할 수가 없어가지고 땡땡으로 쳐놨는데 원래 그 땡땡이 뭔지는 알죠. 어쨌든 서울은 삼문방이다. 그게 지금의 어떤 장사정포, 북한의 그런 것들을 여기도 보면은 이게 쭉 기사를 보면 10년 뒤에 완성되는 아이온 돔으로도 못 막는다. 아니 이런 그냥 다다다다 쏘는 걸 갖다 막을 수 있는 건 없어요. 미사일은 어떻게 해서 추격해서 막더라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뭐 170mm, 240mm 장사정포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전쟁의 초기에 쉽게 얘기하면 첫날, 둘째 날 이런 날이죠. 그날에 모든 혼동 상황을 저기하기 위해서 서울을 타격한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도 이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벽을 아는 게 굉장히 때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때를 알 수 있는 어떤 경고가 이제 왔었잖아요. 그게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인데요. 코로나 팬데믹인데 2019년부터 이제 3년 반이 지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이거 코로나를 뭐 사종의 어떤 전염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뭐냐면은 이거 백신 옛날에는 그냥도 해줬는데 지금은 그거 체크하려면 10만 원 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도 합니다. 9월부터 그렇게 된다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3년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20세기에서부터 지금까지 왔을 때 스페인 독감을 제외하고요. 스페인 독감에서 5천만 명 이상이 사망을 했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때가 이제 3.1운동 직전인데 14만 명 정도가 사망을 했습니다. 700만 명이 감염이 되고요. 그 정도의 어떤 스페인 독감이 있었는데 이거 이외에는 이 1981년부터 뭐 에이즈는 수십 년 동안에 걸쳐서 다 합해서 3천만 명이 사망했을 거라 추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 외에는 뭐냐면 코로나입니다. 엄청난 거죠. 100년 동안에 거의 의뢰가 없었는데 우리가 뭐 겪었던 사스나 식중플루나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요. 뭐 10,000명을 크게 넘지를 않아요. 사망자가. 그런데 코로나는 지금 700만 명을 넘어섰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숭이 두창이라고 하는 것이 아프리카 풍토병, 그러니까 아프리카 풍토병이라는 수십 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물론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 잠깐 이제 미국에서 퍼져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리고 나서 한 18년 동안 퍼지지 않다가 원숭이 두창이 펄쩍 유럽으로 뛰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비상사태를 선포를 하게 되었고 지금은 사람들이 또 이제 관심이 없어졌긴 하지만은 이 원숭이 두창이 120개국까지 퍼졌습니다. 그리고 8만 명 이상의 확진자, 사망자는 한 130명 정도의 사망자가 있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올해 들어서 갑자기 원숭이 두창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은 한 2~3명씩 확진이 지금도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원숭이 두창에서부터 뭔가 이렇게 시나리오를 앞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 시나리오에도 참석을 하고 그리고 경고를 한 사람이 있어요. 빌 게이츠. 음모론자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모론이든 뭐든 그렇게 될 것을 갖다가 장담하고 이렇게 경고를 하는 사람이죠. 빌 게이츠의 책이 있었는데 이게 번역이 됐어요. 넥스트 팬데믹을 대비하는 법. 이분이 2개를 썼는데 넥스트 기후변화를 피하는 법, 그 다음에 넥스트 팬데믹을 대비하는 법. 이 2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기후변화와 그 다음에 전염병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중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아까 원숭이 두창은 이제 몽키 팍스라고 하는데 이 천연두는 스몰 팍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천연두가 있다. 그래서 내성 있는 천연두를
한 국가나 테러 단체가 개발할 수도 있다. 그러면 10억이 넘는 사람이 죽는 것도 가능하다. 이걸 대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책에서는 일정 부분에서 이 얘기가 나왔지만 실제로 인터뷰를 할 때요. 인터뷰를 할 때 천연두만 언급을 한 경우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은 이미 천연두의 발달이 되는 원숭이 두창이 나왔다. 이게 곰보병 있잖아요. 곰보병이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나왔고 이것이 사람에게 걸리기 때문에 원숭이 두창 하니까 우리가 원숭이에 걸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걸리는 병이거든요. 이게 세진다. 그래서 실제로 천연두가 두창이 우리가 알고 있는 두창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단계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증산도 도전해 보면 앞으로 시두 그 때가 되면은 나타나는 두창이다 그래가지고 시두라고 합니다. 이 시두라는 용어는 근대에는 많이 썼어요. 시두. 앞으로 시두가 없다가 때가 되면 대발할 참이니 만일 시두가 대발하면 그 다음에 진짜 치명적인 병겁이 날 줄 알아라. 이건 뭐 치사율 100%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루에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 이제 3년간 퍼지는 병이기 때문에 하루에 100만 명에서 500만 명이 죽는 그런 병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전에 뭐가 있냐면 때를 알려주는 두창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창은 좀 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으로 시두가 없다가라고 했거든요. 없다가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 1980년인가요? 그때 이 천연두는 근절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0년대 후반까지 마지막 환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후에 몇 년을 보다가 근절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를 해서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를 했는데 이 천연두 균을 가지고 있는 게 미국하고 러시아 그리고 북한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또 다른 나라들도 가지고 있지만 가장 지금 경계를 해야 될 나라가 바로 북한이죠. 세계 세 번째 생화학 무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핵무기 뭐 60개, 뭐 또 100개 뭐 이렇게 얘기하고 화학무기 5,000톤을 보유하고 있고 그 중에서 가장 저기한 것이 뭐냐면 치사율로 보면 탄저균이지만 그 감염의 어떤 속도나 이런 거 사람들의 공포를 주는 거 이게 곰보가 이렇게 드러나기 때문에 굉장히 무섭죠. 그래서 천연두당 치사율 30%에서 그다음에 마지막 단계의 어떤 천연두로 가면 치사율 90%까지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드론을 엄청나게 개발하고 있죠. 그래서 북한도 이 드론을 띄워가지고 10g만 띄우면 그러면은 서울 인구 절반을 이 천연두에 감염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뿌리겠다라고 하는 경고를 몇 번 있었어요. 오늘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이 이것이 개벽이다 상학원에 이미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가지고 이 천연두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발병을 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전부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동서양 문화, 사상, 종교, 영성가들이 전한 새 세상의 소식을 총체적으로 정리한 것이 이것이 개벽이다라고 하는 그런 책이고요. 그 뒤에 나온 게 이제 개벽 실제 상황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뭐 중요한 것은 사실은 여기까지 얘기하고 끝나도 되지만 이것이 개벽이다 책이나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또는 생존의 비밀 여러 가지 책이 있는데요. 일단은 한번 한 2시간, 3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또는 중요한 부분 이렇게 보면 목차를 보면요. 이거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거지? 그 부분만 보면은 1시간 안에 또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더 관심이 있으면 앞에서부터 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개벽 문화는요, 이미 100년 전에 이제 개벽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1920년 일제강점기에 천도교에서 나온 책이죠. 그리고 이제 천도교에서는 최근에 이제 다시 개벽이라는 매거진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다시 개벽이라고 하는 용어는 동학에서 다시 개벽이라는 용어를 썼거든요. 이건 뭐냐면 예전에 개벽이 있었다는 얘기죠. 지금의 어떤 시기의 개벽은 다시 개벽의 시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동학 경전에 보면 12제국 괴질운수 다시 개벽 아닐런가. 이 다시 개벽을 하는데 다시 개벽은 뭐냐면 12제국 전 세계에 제국주의 국가가 12개가 있는데 이건 전 세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괴질병이 돈다라고 하는 거야. 알 수 없는 병이 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왔을 때도 동학이 한 번씩 이렇게 조명이 됐어요. 근데 이 동학에서 이 정도의 어떤 병을 경고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그것의 어떤 징조를 보여주는 것이 다시 개벽의 징조, 괴질운수, 전 세계 12제국 괴질운수의
어떻게 보면 징조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코로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도올 선생 최근에 이제 책을 동경대전을 번역을 하고 용담유사를 번역을 했는데요. 굉장히 책이 좋은 것 같습니다. 원문 그대로에 충실해서 텍스트를 번역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요. 제가 만약에 세 권이니까 추천한다면 용담유사를 한글 경전 번역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추천을 드리고 나머지 책을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동학에서 선언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동학하면은 인내천이다, 동학혁명이다, 전봉준 장군이다, 뭐 이런 얘기는 알고 있지만 실제적인 동학의 메시지를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그걸 못 배웠습니다. 그게 여기서 보면 시천주 조화정이다, 시천주 사상이다, 그 다음에 이제 무국대도의 출현을 알렸다, 그리고 다시 개벽이 온다는 걸 알렸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동학에서 개벽을 얘기했는데 이 개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천지개벽, 천계지벽, 하늘이 열릴 개자, 땅이 열릴 벽자라고 해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천지의 질서가 바뀐다, 전환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지라고 하는 거는 시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공간의 질서가 열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천지 질서가 대전환을 한다. 하늘과 땅과 인간이 다시 태어난다. 대자연의 법칙으로 결정지어진 새 역사의 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이 돼 있잖아요. 문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땅의 문이 열리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열린다라고 하는 건데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500만 이상이 본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일본 애니메이션인데 스즈메의 문단속이라고 합니다. 문을 단속을 해야 되는데 문을 열어버리니까 거기서 뭐냐면은 재난이 들어오는 거예요. 재난. 이게 일본에 있었던 모든 큰 대형 지진들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문을 열면 그 과거에 있는 재난이 다시 나오기 때문에 그 문을 단속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게 아니라 뭐냐면은 이 개벽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자연의 흐름, 시간의 질서에 의해서 열린다는 거예요. 열리는 과정 속에서 재난이 있다, 재앙이 있다. 그걸 극복하고 새로운 시간대가 열린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끝이란 얘기가 아니죠. 분명히 전부 다 오픈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라고 하는 뜻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거대한 재난의 문턱으로 다가서고 있다. 네. 결론적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인류가 맞이하고 있는 지금 때가 어느 때냐? 바로 우주의 가을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벽이 있었고 동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시 개벽이 오는데 다시 개벽이라고 하는 것은 개벽이 있고 인류가 출현하고 봄에 출현해서 여름에 자라고 성장을 했다가 결국에는 열매를 맺는 가을을 맞이해서 이때에 한번 개벽을 한다. 이게 후천 개벽, 가을 개벽이라고 합니다. 그 문턱에 지금 문을 이제 넘어간다는 거죠. 문턱이라고 하는 거는 넘어가는 그 즈음에 있고 넘어갈 때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자연도 개벽을 하고 인류의 문명도 개벽을 하고 인간도 개벽을 한다. 구체적인 어떤 상황적으로 보면은 이런 거죠. 인류 문명이 개벽하는 거에는 전쟁이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대만 전쟁으로 하고 남북 한반도 전쟁으로 와서 전 세계 대전으로 가게 된다. 그리고 이제 인간 개벽으로 보면 지금 코로나 원숭이 두창 이런 게 나오는데 원숭이 두창에서 이게 앞으로는 사람 두창이 나온다. 사람 두창이 개발하고 그게 이어가지고 괴질병법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발발한다. 그리고 자연 개벽으로 보면 이거에 전후해가지고 지구 자전축이 정립하고 공존 궤도가 변화한다. 그 이전에는 이러한 지구의 어떤 그런 큰 궤도 전환의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기후에 대해 재앙이 점점 더 심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자연 개벽을 보면요, 이런 걸 얘기하거든요. 선천지축도, 후천지축도. 옛날에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이 개벽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미치고 자빠진다. 미가 있잖아요. 자가 있잖아요. 미를 이렇게 치니까 자가 빠진다. 북쪽에서 정북과 정남이 있는데요. 미를 치니까 자가 빠진다. 이런 얘기 있는 거죠. 재밌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그리고 이제 사람이 솟아날 구멍이 있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이 개벽 상황이죠.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게 한문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하늘이 무너져 천붕 그때 우가 출현한다. 소가 출현한다라고 해가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상황에서는 이 소가 나온다. 소가 북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또 그려놓는 그런 속담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보면 또 있잖아요. 우리 민속놀이 중에 쥐불놀이라고 있습니다. 쥐불놀이는 뭐예요? 쥐를 쫓는 거예요. 쥐가 나가는 거죠. 쥐가 나간다. 이게 이제 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이 한민족의 조상들은 여기저기 있다가 뭐냐면은 앞으로 개벽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남겨놨습니다. 태양계 9대 행성, 지금은 또 8대, 명왕성 쫓아냈나요? 뭘 쫓아냈죠? 그래가지고 8대 행성이 됐는데 전부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우리 지구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지구는 23.5도 그리고 나머지 뭐 몇 도 몇 도 해가지고 전부 다 모든 행성들은 왜 기울어져 있을까? 자전축이. 근데 기울어져 있는 행성들의 모든 태양계의 행성들이 전부 다 극이동을 하는 때가 있다. 폴 시프트라고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지구의 극이동은 자연 섭리로서 이 자연 질서의 변화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게 바뀐다는 거예요. 지구 자체의 정화를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루스 몽고메리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약간 움직이네요. 그래서 이런 지금의 그 기울어져 있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거에 다 영향을 받거든요. 어떻게든 우리의 뇌구조, 정신구조, 소우주이기 때문에 이 기울어진 지구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서로가 서로 이제 상극적으로 대립하고 투쟁하고 전쟁하고 그리고 차별하고 이런 문화들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것이 환경이 바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주역에서 정역 시대가 된다. 360년이 된다. 1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공정궤도도 이렇게 바뀐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요. 정역 8개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우주 변화 원리가 우리나라에 의해서 완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이제 천부경도 있고 뭐 배달 하도 낙서해가지고 도서관 이게 전부 다 한국에서 우주 변화 원리의 보고들이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복귀 8개, 복귀가 이제 동이족이죠. 그다음에 문항 8개 해가지고 이제 160년 전에 정역 8개까지 우주 변화 원리가 완성이 되었다. 거기에서 이 우주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 지금 365와 4분의 1일인데 윤달이 생기잖아요. 윤일이 생기고 그런데 항상 이런 것이 아니다. 이게 360일이 돼서 1년 12달이 전부 30일이 되는 그 시기가 있다. 이것도 이제 뭐 이렇게 공부를 하려면 꽤 시간이 걸리지만요.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은 타원 궤도로 지구를 이렇게 돌고 있기 때문에 365와 4분의 1이 생기는데 앞으로 정원 궤도로 이렇게 바뀌게 돼서 361로 변화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공정 궤도가 타원 궤도잖아요. 근데 이것이 가을로 들어가면서 이 시공 궤도가 변화해가지고 지구의 정원 궤도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지구 자전축도 폴시프트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상황, 이 지구 자전축이 바뀌는 상황 속에서 뭐 조금만 바뀌어도 우리가 뭐 9도 지진이 났을 때 조금 몇 센치가 이동했다 이런 소식들이 굉장히 들리는데 이게 변화했을 때 그 변화를 얘기하고 있는 영화들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뭐 일본 침몰도 이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침몰하고 보드 마이클 스케일리온이 얘기한 아까 미래 지도도 이때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뭐냐면은 태양계는 어디론가 가고 있죠. 그리고 지축이 정립하는 시기와 전후해가지고 어딘가 빛의 띠가 있어요. 그걸 광자대라고 하는데 포톤 벨트라고 합니다. 굉장히 뭐 외계 문명 시리즈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 건데 포톤 벨트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태양계는 아시겠지만 멈춰 있지 않잖아요. 지구도 멈춰 있지 않아요. 이게 태양입니다. 그러니까 태양 주위를 갖다가 이게 8개 행성, 9개 행성들이 전부 돌면서 가잖아요. 이렇게 돌면서 어디론가 가고 있거든요. 쭉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다가 어디론가 진입을 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광자 벨트라고 하는데요. 광자 벨트. 포톤 벨트라고 합니다. 이 포톤 벨트로 진입을 해 들어간다. 이걸 아직 과학에서 밝히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곳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 변화의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변화들이 지금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 변화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는 역사 속에서 뭘 추구하냐면은 광명을 추구해요. 그래서 우리 역사를 보면 처음에 환국이 있었다. 그리고 환국에 환인이 계셨다. 환인천재가 계시고 그리고 배달국에 환웅천하이 계시고 그리고 단군왕검이 계신데 단군왕검도 어느 문헌에서는 환검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하다. 광명을 추구하거든요. 그래서 광명의 어떤 인간 신채호 선생도 이렇게 얘기했죠. 한국인은 우주의 광명이 숭배의 대상이다. 내가 우주의 광명과 하나 된 소우주로서의 광명이 되고 싶다. 광명의 인간이 되고 싶다. 빛의 인간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구도의 과정을 통해 돌을 닦고 막 하면서 내가 빛의 인간이 돼야지 광명의 인간이 되어야지라고 하면서 그러한 과정을 겪게 되는데 이 지구라고 하는 환경 자체가 오염돼 있어요. 이제 어항으로 비유를 한 거거든요. 오염돼 있는 어항 속에서 아무리 물고기가 돌을 닦으려고 해도 도가 안 닦이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이게 정화가 돼요. 지구 자전축이 이게 정립을 하고 공정궤도가
정원 궤도로 바뀌고 하면서 뭔가 정화된 시공간 안에서 내가 수행이라고 하는 거,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 거, 나를 닦아나가는 거 했을 때 장수문명 시대가 열린다. 그리고 깨달음이 열리고 이런 시대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이 전환점에 와 있다면 그건 굉장히 우리에게 큰 기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전부 다 환을 추구했는데, 광명을 추구했는데, 이제는 뭐냐면 이 기울어진 시공간에서는 그것이 되질 못했는데, 이제는 뭐냐면 그게 바뀌었을 때 너도 광명, 나도 광명, 우리 모두가 우주 광명, 환으로, 우주의 빛의 인간으로 다시 태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이것을 견딜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물론 전쟁도 있고 병이 있고 그걸 견뎌나가면서 내가 마지막으로 이 포톤벨트를 거쳐나가면서, 이거는 거치기 전, 중간 단계, 지금 이렇게 대신 이제 빛의 인간을 추구하는 걸 수행을 하면서 내가 내 몸 하나가 빛이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너도 나도 우리 모두가 빛의 인간으로 탄생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극이동 이후의 세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인류가 사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류는 제거될 수 있다. 키샤라고 있습니다. 아주 순수한 어머니 같은 분이거든요. 자, 우리는 왜 수행을 해야 되는가? 결국에는 뭐냐면 빛의 인간이 되기 위해서, 빛으로 어둠과 질병을 갖다 몰아내기 위해서 이 빛으로 받는 빛꽃이라는 게 있어요. 광명인간, 빛의 인간이 되어야 전수받는 빛꽃인데, 이걸 먼저 전수를 받아서 나중에 그거를 몸에서 키워나가면 된다. 그래서 병과 어둠을 이겨내는 빛의 인간의 그런 수행법이 있습니다. 개벽책을 얘기하다가 말씀드렸는데, 지금의 어떤 현실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현재 지구촌의 상황입니다. 극한의 재난 상황이 있고요. 그래서 종말시계라고 들어보셨죠? 이제 90초 남았다라고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이걸 설정을 할 때가 언제냐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점점 더 이렇게 줄여드는 게 90초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최재천 박사님은 야, 지구 멸망까지 1분밖에 안 남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점점 더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을 석학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셔서, 그러면은 지금 때가 어느 때인가 때를 볼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있는데, 아까 보셨던 2025년에 일본이 침몰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2025년에 백두산이 출몰한다. 1925년에 100년 주기를 가지고서 백두산이 폭발한다. 조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1.5도를 지금 전 세계에서 마지노선을 해놓고 있잖아요. 산업혁명 때보다 1.5도 올라가면 우리 재앙이다. 큰일 난다. 라고 하면서. 근데 그게 뚫릴 가능성, 5년 내 뚫릴 가능성이 3분의 2다. 이 얘기를 이제 올해 한 거죠. 경고를 이렇게 한 겁니다. 이제 2년도 남지 않았다. 6차 대멸종이 진행 중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유럽에서 큰 전쟁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확전되고 있죠. 확전되고 있습니다. 옆으로 해서 벨라루스 그리고 폴란드하고 지금 대척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뭐냐면은 우크라이나는 모스크바에다가 막 미사일 발사하고 드론 발사하고 하고 있죠. 서로가 서로에게.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으로 점점 더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지금 1년 반이 지났는데, 어떻게 이런 한 곳에서 나왔다가 퍼져나간 것이 세계대전이에요. 근데 지금 이거를 세계대전으로 보지 않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문제다.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있냐면 중국이 있잖아요.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중국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이 있고요. 중국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대만에서는 2025년 대만 침략이 가능하다. 그리고 또 다른 미국의 장군도 내 직감으로 2025년 같아. 2023년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중국의 2026년을 대만 침공의 시나리오로 잡고도 있습니다. 또 27년에 대만 침공이 우려가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상은 거의 나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27년이라고 얘기한 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래서 27년 혹은 그 이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학자 진희관은 좌우와 상관없는 분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3년 3차 대전이 임박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가장 위험한 곳이 어디냐? 그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서양에서 이제 동양으로 오잖아요. 동방으로 옵니다. 그럼 세 군데가 있어요. 세 군데. 잘 아시는 세 군데가 있죠. 남중국해와 그리고 지금 대만 문제와 그리고 한반도. 이 세 군데가 전부 다 이렇게 있거든요. 지금도 여기서 언제 일어나도 저기 하지 않을 정도 계속 충돌을 하고 있죠. 대만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한반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일어나게 되면 세계대전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 안에 이제 우리나라가 들어가는 거죠. 대만 전쟁과 한반도의 전운이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을 할 건데 동시에 남북 전쟁.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대만 전쟁을 남의 전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국이 대만 전쟁을 준비해서 대만과의 전쟁을 하게 되면 그건 동시에 터진다. 한반도 전쟁이. 그러면 중국의 대만 전쟁을 25, 26, 27로 보면 그때 한반도 전쟁이 터진다고 생각을 하고 대비를 사실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철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시작된 전쟁. 전쟁은 이미 시작됐죠. 중국은 북한을 이용해 남한을 공격하고 그 이후에 대만 침공을 개시할 것이다. 중국이 전쟁을 시작하면 한반도가 전쟁터가 되는 건 기정사실이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지만 어찌됐든 선이 대만 전쟁 후에 한반도 전쟁이냐, 곧 이어서 아니면은 한반도에서 먼저 전쟁을 하고 나서 대만 전쟁을 벌이냐, 뭐 그 차이지, 선후의 차이지 거의 동시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러시아가 들어왔잖아요. 우리는 중국하고 이렇게 협력하는 북한만 봤지 러시아가 이렇게 가까이 온 역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전승절에 러시아 군 대표단이 들어왔고, 이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아래 레벨을 보냈잖아요. 아래 레벨을 보내니까 중국을 무시하고 이쪽으로 이렇게 러시아와 이렇게 각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얼마 안 됐죠. 그래서 지금 뭐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완전히 붙었잖아요. 한중일이 붙었잖아요. 그리고 북중러의 대립구도가 더욱더 고착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개벽책에 보면은 나오거든요. 천지공사라고 합니다. 오선이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보면 춘창 회문산에 오선이기라고 하는 혈이 있어요. 여기 보면 다섯 신선이 바둑을 준다라고 하는 그 혈이 있는데 이거대로 돌아간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정치학 박사들이 가장 주목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오선이기라고 하는 구도거든요. 어떻게 100년 동안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4대 강국이 조금씩 나라가 바뀌는데요. 이 나라들이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100년 동안 그렇게 돌아오냐. 그게 이제 천지공사에 나오는 오선이기가 똑같다. 도전해 보면 두 신선은 판을 대하고 오선이랑 다섯 신선이잖아요. 두 신선은 바둑이 있어요. 바둑이 있으면 바둑에 판을 대하고 두 신선이 옆에서 훈수를 합니다. 그리고 한 신선은 주인인데 주인은 뭐냐면 남북한이에요. 남북한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오선이기라고 하는데 다섯 신선이 바둑을 두는 형국으로 바둑판의 원주인인 조선과 주변 4대 강국 사이에 국제질서의 틀이 짜여져 있다. 쉽게 말씀드리면 대본이 짜여져 있다는 거. 이거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이제 4대 강국들이요. 그래서 지금은 한중일 북중러가 완전히 고착화돼가지고 서로가 붙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 오선이기라고 하는 것이 더 공고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우리가 보면 국제 정세를 비유는 하잖아요. 거대한 체스판이다. 저 유럽에서 체스판으로 비유를 하는데 동양에서는 뭐냐면 바둑판으로 얘기를 합니다. 바둑판으로.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 이것이 어디에 있냐면 이것이 개벽이다. 개벽 실제 상황을 보면 이 오선이기의 중심 무대인 한반도와 제2의 바둑판이라 할 수 있는 대만 해협에서 발생한 또 하나의 소용돌이가 거대한 폭풍이 되어서 동북아의 휘몰아칠 위기 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뭐 이렇게도 십수년 전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것은 나중에 들어가야 좀 어렵지만은 천지공사라고 하는 하늘과 땅을 개조하는 공사, 이건 뭐냐면 대본이죠. 어떤 건축을 하려면은 건축의 설계도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어떤 설계도가 있습니다. 이 미래의 어떤 설계도가 있는데 그 설계도에 의해서 지금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언하고 조금 차원이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벽으로 하고 있다. 세벌 개벽, 세 가지 개벽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이 하임리의 법칙처럼 대형 사고, 이 대형 사고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개벽이죠. 한 번의 개벽을 위해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게 개벽 아니야? 대격변이 오는 거 아니야? 이게 문명이 크게 전환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작은 사고라고 했는데 굉장히 큰 거죠. 29번의 작은 사고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구가 우리에게 보내는 어떤 메시지, 위험 신호들이 있다라는 거. 이 위험 신호를 간파하지 않으면 그냥 여름이 지나서 또 시원해지잖아요. 그러면은 뭐 여름에 뭐 하와이에서 뭐 1000명이 죽었지 뭐 이런 것들 그냥 다 지나가 버려요. 캐나다에도 지금도 산불이 1000건이 나고 있는데 그 통제 불능이 500건이 된다. 뭐 이렇게 되거든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메시지들이 오고 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다 들어오고 있잖아요. 기후 위기, 그 다음에 이제 북한과의 어떤 갈등 상황, 그 다음에 코로나, 다음 병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 기후 위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조금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 위기라고 하는데 기후 위기는 지금 뭐 기후 위기, 기후 붕괴, 생존이 걸린 문제, 기후 비상 사태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후 위기 대응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근데 이미 늦었다라고 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지금 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늦었다. 온실가스 규제하는데 중국 빠지고 뭐 미국 좀 빠지고 그러면 뭐 이거 어떻게 규제하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이렇게 할당량이 있는데 지키지 못하고 있다.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전 세계에서 같이 하려고 모았지만 이미 늦었다라고 하는 것. 여기 얘기를 했잖아요. 2022년 11월에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금 제한 목표를 이렇게 1.5도 제한하려고 했는데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티핑 포인트가 되면 어떻게 되냐? 변화들이 서서히 진행되게 되다가 임계점을 지나면 균형이 깨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툭 건드리면 팁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살짝 건드리면은 완전히 무너지는 상황. 이게 이제 개벽이거든요. 기후 위기에서의 어떤 격변을 얘기하지만 그 격변의 끝에는 개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극에 달하면 반대 운동을 한다. 극직반 운동인데요. 극으로 올라가면 뭐 온도가 극으로 올라가면 그 다음에 이제 서늘해지는 가을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름의 끝에는 가을이죠. 그래서 터닝 포인트에 와 있다. 우리는 전환점에 와 있고 그리고 마지막 그 경계선을 또 레드라인. 레드라고 하는 건 뭐 노란색 경고 그 다음에 퇴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레드라인이면 붙는 거죠. 미국 본토 맨날 그 본토까지 갈 만한 거 굉장히 실험을 많이 하잖아요. 레드라인을 굉장히 많이 넘나들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 지금 있는 거죠. 레드라인을 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기후위기도 선을 넘었습니다. 기후위기에 선을 넘었다. 뜨거운 지구에 보내는 섬뜩한 경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해수면 이상 고온이에요. 해수면 바다의 수면이죠. 이상 고온 현상이 2014년에 그러니까 돌이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2014년에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 그 선이 뭐냐면 50%예요. 50%가 뜨거워졌다. 그러니까 뭐냐면 2019년에는 전 세계 해양의 57%가 이렇게 뜨거워졌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언제냐면 2014년에 해수면 이상 고온 현상이 보여지는 곳이 전 세계 해양의 50%를 넘어섰다라고 하는 겁니다. 넘어섰다. 이거 이제 넘어서면 다시 돌이킬 수 없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극단적 기후 현상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매년 계속되다 보면 아유 뭐 그런 거지라고 하는 우물한 뭐라 그러죠? 이게 끓여지고 있는 냄비 속 개구리 현상이라고 하는데 냄비 속에서 서서히 이렇게 달궈지면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지금 뭐 개병 얘기하고 뭐 격변이 온다는 사람 불안을 조장하는 자야. 그런데 이건 서서히 익혀지고 있는 거다. 실제로는 그러다가 물이 끓어버린다. 99도에서 100도가 되면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1940년대부터 2021년까지 지구 기온의 변화를 계속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21년까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21년에 모든 게 역대 최고를 기록을 하게 되지만 이거 전부 다 깨집니다. 2022년에 다 깨지고요. 2023년에 그게 또 갱신이 돼요. 펄펄 끓었죠. 전 유럽이 불탔고 전 세계가 40도 이상의 그런 어떤 고온을 경험했던 때가 작년인데 올해는 더 했습니다. 작년에 뭐 1000년 만에 최악의 홍수, 가뭄, 기록적인 폭염 이런 것들이 닥쳤는데 올해 봄과 여름에 어떻게 되냐면은 슈퍼 엘니뇨가 습격을 했죠. 슈퍼 엘니뇨라고 하는 것이 더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바닷속이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그것이 어디냐면 동태평양, 태평양이 있는데 동태평양에서 발생한 난류로 적도 부근 태평양의 대규모 고수온 1.5에서 2도 뭐 이렇게 올라가는 그렇게 됨으로 해가지고 세계 폭염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해서 이제는 뭐냐면 올해는 약 50도까지 올라가는 곳이 굉장히 많아졌다. 이렇게 보시고 4월, 5월, 6월 역사상 다 최고치를 갱신을 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7월 달이 되면은 17도를 넘어섰다. 그러니까 앞으로 1.5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게 막는 게 한 15도 정도 되는데 전 세계라고 하니까 겨울철하고 다 합쳤을 때 세계 평균 기온이 17도를
넘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7월 3일은 10만 년 역사상 가장 더운 달로 선정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7월 지나가지고 지금 8월까지 이러면 지구에서 어떻게 살아요? 유럽의 사망자가 한 주에 1만 명. 역사상 이렇게 더운 세상은 처음이다. 불바다 지구촌 열대화 시대. 그러니까 지구촌 뭐 온난화 시대가 아니라 열대화 시대가 되었다. 보일링, 끓고 있는 지구의 어떤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용어들이 창출이 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뭐 하와이 아직도 불씨가 한 10%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캐나다는 지금 5월 말부터 지금까지 타고 있어요. 5월 말부터 지금까지 타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다 미국으로 이제 덮여오고 있고, 유럽까지 이제 스모그가 이제 넘어간다라고 합니다. 남북극의 얼음이 급격히 녹고 있죠. 50% 감소하고 있고, 지구 온도보다 4배 이상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극도 엄청나게 지금 녹고 있죠. 역사상 가장 뜨거운 남극이다. 남극에서 온수가 흐르고 있다. 두 눈을 의심할, 여기가 남극 맞아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그래서 물이 부족해지고 가뭄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해수면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93년에서 지금 이제 30년 지났죠.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예요. 10cm 이상 해수면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후위기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냐? 결국 이 얘기죠. 지금은 뭐냐면 산업혁명 이전에 13.8도였는데 현재가 15도다. 그래서 200년 동안에 1.2도 상승했는데 1.5도 상승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규제의 어떤 그걸로 이제 그걸 넘어서면 1.5도를 넘었으면 회복 불가능한 임계점 티핑 포인트, 완전히 이제 회복 불가능한 그걸로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이걸 규제하려고 노력하자. 모두가 행동하자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 기후변화 협약 본의회에서 195개국이 협정에 채택을 했습니다. 1.5도 상승을 막읍시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작년까지 했고요. 올해도 이제 11월 달 되면은 또 당사국 회의를 합니다. 27차, 28차가 되겠죠. 그래서 기후정상 회의를 하면서 약 200개국이 참여를 하지만 결국에는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5년 내 뚫린다. 5년 내 1.5도는 뚫릴 가능성이 66%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시간은 이미 늦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요. 진짜 원인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현상들의 근본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원인이 혼동되고 있다. 이 지구온난화, 지구 가열화, 지구 열대화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건 첫 단추를 잘못 깨면 원인을 혼동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액션이 다 그쪽으로만 가게 되잖아요. 그걸 이제 다른 말로는 또 경로 의존성이라고 하는데 처음에 한번 뚫은 대로만 가게 된다는 거예요. 딱 거기를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옛날에는 말이 달리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길을 만들 때 말이 달릴 수 있는 그 폭을 만들었죠. 그리고 마차가 달리고 거기를 이제 버스가 다니고 그 다음에 기차가 다니고 철로가 그 정도로 이렇게 매겨졌는데, 철로가 이렇게 되니까 이 철로로 수송할 수 있는 미사일의 규격이 정해지는 겁니다. 미사일이나 이제 하늘로 띄우는 항공 우주선의 규격도 철로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규격이 정해졌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지금 전 세계 이제 그 우주로 발사하는 발사체의 어떤 크기 자체도 어디서 정해졌냐? 여기에서 정해졌다라고 하는 거죠. 수천 년 동안이 이 경로가 의존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경로가 비효율적이고 그 경로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게 예전부터 그렇게 해왔으니까 이 경로로 간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IPCC의 이제 우리의 어떤 지구 온난화의 해결 방법이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후 변화는 인간의 책임이다. 인간이 이유 중에 하나다. 그러다 인간의 책임이 3분의 2 이상이다, 90% 이상이다, 100%다. 지금 6차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99.9%인가요? 그 정도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고 다른 얘기를 못하게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기후변화에 대한 인간의 책임이 과장됐다. 이 때문에 재난의 진짜 원인이 기피됨으로써 문제 해결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에 관한 온난화를 얘기하는 과학자도 있지만 자연에 의한 거다. 이거는 자연에 의한 거다. 자연적으로 올라가는 거다. 이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IPCC 보고서에서는 인간 활동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뚜렷하게 발견되지 않았다는 조항, 그런 어떤 논문 이런 거 전부 다
삭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외부에서 이런 학자들이 얘기하죠. 로버트 에센하이, 자연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지구 온도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거꾸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올라가는 것이다. 그거를 이따가 보시겠지만 수십만 년의 어떤 그 온도 변화를 보면요. 그러면은 온도가 먼저 변화하고 이산화탄소가 그거에 의해서 끌어올라가져요. 온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그게 800년 앞서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이 기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순진한 발상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이언 플리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인간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이 지구가 뜨거워지냐, 그건 바닷속에 뭐가 있어서 지진이나 화산 활동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것이 그의 연구 결과다라고 했는데요. 지진이나 화산 활동? 그런 걸로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걸로 보시면 돼요. 이걸로 보시면요. 자, 이렇게 보면 냄비가 있어요. 냄비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물이라고 하는 건 바다가 되겠죠. 그런데 바다의 해수면의 온도가 올라가기 위해서 뭐냐면은 온실가스, 뜨거운 공기를 여기다 집어넣고 냄비 뚜껑을 닫았다. 그러면 이거 빼고요. 그러면은 온도가 올라가냐 이거죠. 과연? 그러면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 물의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뭐냐면 불을 켜야 된다는 거예요. 불을 켜야 된다. 물 밑에 불. 그러니까 바다 밑에 있는 불이 켜지면은 그러면 해수면의 온도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은 이런 얘기를 하죠. 홍성민 빙하학 박사는 지구온난화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지금이 온도가 올라가는 시기인 간빙기, 올라가는 시기의 간빙기, 온도가 올라가는 시기다. 온도가 올라가는 시기,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시기다라고 하는 것. 아까 정역을 얘기했는데 정역 8개를 보면요. 그 안에 뭐가 있냐면 2007지라고 하는 것이 써 있습니다. 2007지는 2하고 7은 불이거든요. 불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지구 안에 불이 있다. 이 불이 있는 위치가 있기 때문에 북극 빙하 쪽으로 이렇게 이 불이 뚫어가지고 북극 빙하가 녹는 거다. 이런 얘기를 타너스님이 하는 거죠. 지구 속의 불기운이 지구의 북극으로 들어가서 북극에 있는 빙산을 녹이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 속의 불, 지구 속의 불 에너지, 불 기운, 불에 의한 북극의 얼음물이 녹는 심판이 있게 되는 현상은 지구와 마치 초조 이후에 처녀처럼 성숙해 나간, 지구가 성숙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불기운이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타너스님께서도 이렇게 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게 남극 빙하인데요. 방금 남극에 얼음이 있어요. 그럼 얼음 기둥을 갖다 뽑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수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세종기지, 장보고기지 해가지고 기지를 설치해서 뭘 하냐면 이걸 합니다. 얼음 기둥을 뽑아요. 이렇게 얼음 기둥을 뽑아가지고 그 속에서 예전 수십만 년 전에 공기도 있고 이산화탄소도 있고 뭐 거기에서 화산 폭발한 어떤 흔적도 있고 그거를 잡아가지고 무슨 기후 변화가 있었냐 이거를 갖다가 보는 거죠. 무슨 기후가 있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두 군데가 가장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보스토크라고 하는 기지하고요, 돔시 기지라고 두 군데가 있는데요. 먼저 보스토크 기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스토크 기지를 보면 아래쪽으로 이제 얼음 기둥을 시추를 했어요. 뚫었어요. 이렇게 얼음을 뚫어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뚫다 보니까 3,768m를 뚫다 보니까 여기에 보면 물이, 호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끝났습니다. 결론이 났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더 이상 뚫을 수가 없죠. 그래서 42만 년이 여기서 나타났습니다. 남극 보스토크 호수 얼음 기둥을 분석한 결과 지난 42만 년 동안에 온도가 낮았던 빙하기죠. 온도가 낮았던 빙하기가 4번이 반복이 되더라라고 해서 4번이 반복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빙하기가 10만 년에서 13만 년 사이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온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저 위에는 보면은 이제 빙하기 다음에 온도가 올라가는 간빙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때 인류 문명이 뭐 있었는지 모르잖아요. 지금과 현대 문명이 있어서 산업혁명을, 여기도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여기도 산업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온도를 올렸다. 여긴 아니잖아요.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의 우리의 어떤 연구 결과를 보면. 그러면은 이때는 뭐냐. 자연스럽게 이 빙하기에 아주 뭐 영하 50도가 된다. 근데 그 온도를 갖다 끌어올릴 수 있는 어떤 동력원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자연 질서의 변화죠. 우리는 여름이 되면 뜨겁잖아요. 겨울이 되면 춥잖아요. 그게 변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변화가 큰 변화가 있는 거예요. 큰 변화가, 이런 변화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주기적으로 변화가 오더라.
이게 얼음이 켜지는 게 이게 빙하기죠. 그리고 온도가 올라가니까 이게 쭉 올라가서 간빙기가 됩니다. 이게 주기적으로 반복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줄을 쫙 그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야, 이거 뜨거워지는 데구나. 이거 온도가 올라갔으니까 이건 여름이구나. 이건 겨울이구나. 큰 겨울이 빙하기구나. 이거 빙하기. 올라가고 이제 올라가니까 중간쯤이 봄이고 여기 여름이죠. 그리고 끝에 올라갔을 때 여기서 갑자기 이게 급전직하로 바뀝니다. 내려갑니다. 올라갔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확 바뀌거든요. 요게 개벽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네 번의 개벽이 있었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 남극 동시기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극 동시기지는 보스토크 아래쪽에 있는데요. 이때는 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해보니까 3,200m 정도가 나왔는데, 근데 오히려 더 많은 80만 년이 나왔습니다. 80만 년의 주기를 알 수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아마 뭐 호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저기 했나 봐요. 80만 년 동안에 이게 이제 가장 크고 정확하기 때문에 이걸 씁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80만 년 동안에 8번의 빙하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남극 빙하에 기록된 것이 그렇게 있었다. 10만 년 간격으로 이렇게 있었다. 그런데 이제 나사를 보시면 나사 미 항공우주국에 기후변화라고 하는 챕터가 있어요. 클라이밋 체인지라고 하는 기후변화 파트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은 과거에 몇 년 전에는 뭘 썼냐면 이 42만 년 그래프를 썼습니다. 42만 년 동안에 이렇게 있는데 그래 너희 주기성을 얘기하는데 주기성 있는 거 맞다. 그런데 그 주기보다도 온도가 지금 올라가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게 서로가 충돌이 되니까 자연에 의한 온난화, 인간에 의한 온난화가 충돌이 되니까 일단 주기성을 수용을 했습니다. 그죠? 주기성을 수용을 하면서도 자기의 논리를 펴야 되니까 뭐냐면 야 이게 주기를 이탈하고 있다. 주기를 이탈하면 죽는 거예요. 네? 이 지구가 이런 어떤 주기가 있잖아요. 그럼 그 주기를 이탈하면은 그 이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그래서 이게 어느 순간에가 제가 다시 한번 들어가 보니까요 바뀌어 있더라고요. 동시기지에 80만 년 그래프로 지금은 그러면 이 나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요게 나옵니다. 80만 년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80만 년 그래프에 이 위쪽을 보시면 8번의 개벽이 있었던 거죠. 확 바뀌는 겁니다. 확 바뀌고 빙하가 되었다 여기서 확 올라가는 것도 여기 큰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여기서 올라가는 것도 큰 개벽이고 여기도 이제 큰 개벽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과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을 내자면 남극 보스토크 기지는 42만 년의 그래프를 보여주고 42만 년 동안에 4번의 빙하기와 간빙기, 남극 동시 기지는 80만 년 동안에 8번의 빙하기와 간빙기가 보여지더라. 그래서 빙하기와 간빙기의 주기가 있는데 이 주기가 뭐냐면은 13만 년에서 10만 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3만 년을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요게 42만 년 그래프인데요. 여기 보면 지표면이에요. 지표면에서 여기까지거든요. 보통은 이 지표면에서부터 보면 이렇게 13만 년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여기가 지표면이고 처음이죠. 처음 보면은 요 가장 이전에 뜨거웠던 데하고 지금 뜨거웠던 데하고 여기를 사이를 보면 13만 년 정도가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3만 년에서 10만 년을 얘기하고요. 뭐 이제 얼음 기둥만 가지고 하지 않고 어딘가 이제 바닷속에도 뭐 퇴적물이 있고 침전물이 있고 뭐 동굴 속에도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거 가지고 또 해보니까 똑같더라. 꽃가루 침전물 스펙트럼을 분석을 해보니까 12만 4천 년이 나오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올해 나와서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작년에는 이렇게 안 나왔어요. 근데 올해 기사를 보면요. 12만 년 만에 가장 뜨겁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12만 년 만에 가장 덥다. 네.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정확하게는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 12만 5천 년 만에 가장 뜨겁다. 지금이. 이렇게 얘기해요. 12만 5천 년 만에 정점을 찍고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은 12만 년 전 간빙기 여름보다 여름에는 그때는 북극이 다 녹았었는데 아직은 녹진 않았잖아요. 북극의 얼음이 10년 안에 녹을 수 있다 이런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12만 년 전이 온도가 더 높지 않았을까요? 12만 년 전에는 북극의 얼음이 다 녹았잖아요. 녹았다라고 하면서 지금은 아직 안 녹았어요. 그러면 그때가 더 온도가 올라갔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건 뭐냐면 지금 우리 기후 그걸 주장하시는 분들이 지금이 가장 온도가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데이터가 이렇게 밑으로 얼음 기둥으로 누적되다 보니까 온도가 정확하게 올라간 것, 잠시 올라간 것 그런 것들이 표현 안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때는 북극의 얼음이 완전히 녹았어요. 12만 년 전에 완전히 녹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온도는 지금이 더 높다? 근데 지금은 안 녹아. 북극 얼음이 안 녹아.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주장은 이렇게 인간에 의한 온난화를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온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게 아니라 여기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주기성에 지금 우리가 어느 때에 와 있는가라고 하는 그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도 보시면 돼요. 사해, 데드시라고 하잖아요. 여기 소금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여기 하면 그냥 뜨는 곳이잖아요. 12만 년 전에 완전히 증발했었다. 지금은 증발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그때는 완전히 증발을 했어요. 어느 때가 더 온도가 높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12만 5천 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리고 IPCC 말씀드렸지만 6차의 보고서를 썼는데 지금 의장은 이회성이라고 한국 사람입니다. 이회성 의장은 인류가 지금 온도를 1.1도 올려 12만 5천 년 전보다 더 뜨겁게 지금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지구의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이 인위적인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커다란 자연적인 흐름에 기인한 것이라면 인간의 행동을 바꾸는 거 외에 인간이 뭐 온실가스를 규제하자, 뭘 하자, 이런 행동을 하자, 뭐 이런 거 하는 거 외에도 다른 차원의 대응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보다 훨씬 장구한 자연의 변화에 의한 거라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이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는 이건 아예 손 놓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게 개벽이라고 한다면 이게 큰 변화가 와가지고 큰 개벽의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이거에 대해서는 손 놓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지나 환경 과를 나오신 분이죠. 환경학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빙하기와 간빙기란 거대한 순환의 주기 속에서 우리는 이 반복되는 주기 속에서 어느 시간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주기라는 거는 각각의 주기는 보다 큰 주기의 일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어떤 주기가 있잖아요. 하루의 주기가 있는데 그 하루의 주기는 지금이 몇 월 며칠이지만은 몇 월 며칠 뭐 저녁 시간대지만은 이것이 지금은 여름이라고 하는 그 끝에 와 있는 거죠. 여름이라는 그 끝에 와 있고 그거보다 더 큰 주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각각의 주기는 큰 주기의 일부분이다. 우리는 그런 진실, 삶의 모든 주기가 또 다른 주기를 이끈다는 진실을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시면 굉장히 큰 깨달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루에 어떤 순환이 있으면요, 잠을 꼭 자야 돼요. 잠을 안 자고 하면은 이게 뭐 10여일 정도 버틴 사람이 최고 기록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거든요. 못 버팁니다. 꼭 잠을 자야 되고 잠을 자면서 에너지를 갖다 충분히 해야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1년이라고 하는 1년 사계절로 봤을 때 겨울에는 잠을 자야 돼요. 뭐 다람쥐나 곰이나 다 잠을 자잖아요. 그리고 나무 같은 경우 뭐 농사를 져도 겨울철에는 그 눈 속에서 에너지를 충전해야 봄이 되면은 뭔가 여기 싹도 틔우고 그다음에 여름에 꽃을 피우고 가을에 열매를 맺죠.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패턴으로 봤을 때 이 쉰다라고 하는 것이 꼭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지구에는 그것이 어디냐? 빙하기라는 거 하는 겁니다. 빙하기가 그런 인류 문명이 겨울잠을 자는 거예요. 겨울잠을 자고 이러한 빙하기라는 과정을 거쳐야 인류가 다시 출현하게 된다. 그래서 간빙기에 봄, 여름, 가을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주 1년 사계절의 겨울인 빙하기에는 새로운 인류를 쌓기 위해서 에너지를 충전한다. 그 주기가 뭐냐면은 12만 년을 얘기하고 12만 5천 년까지 데이터를 가지고 얼음 기둥 가지고 뽑아서 얘기를 했는데 정확한 수치가 있다. 그게 12만 9,600년이라고 하는 겁니다. 12만 9,600년이다. 그래서 이것이 우주 1년이라고 하는 건데요. 12만 9,600년인데 우주의 겨울이고 이게 빙하기죠. 확실히 겨울은 빙하기입니다. 그래서 겨울이 3만 년이 있고 그 다음에 간빙기 봄이 있고 간빙기 여름이 있고 간빙기 가을을 거치면은 또다시 이제 빙하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빙하기와 간빙기잖아요. 근데 온도가 낮으면은 봄이고 온도가 완전히 올라갔으면 여름이고 그리고 온도가 다시 떨어지면은 가을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인데요. 이 12만 9,600이라고 하는 거는 360하고 360을 곱해서 나옵니다. 쉽게 나오죠. 360, 360인데 그런데 특이한 것은 뭐냐면 서양에서 가장 큰 주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대주기라고 해요. 그레이트 이열이라고 하거든요. 그거 어떻게 나오냐면 똑같은 360도인데요. 72년입니다. 72에다가 360을 곱하면 25,920년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뭐냐면은 서양에서 플라톤이라든지 플라톤 주기다. 플라톤 대주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서양에서
가장 큰 주기는 26,000년으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이 확대돼서 이 큰 주기를 알아야 되는데 그 주기는 뭐냐면 작은 주기가 큰 주기와 닮아 있다. 그 순환을 하면서 닮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작은 주기에 시비가 있잖아요. 더 큰 주기에 시비가 있고 더 큰 주기에 시비가 있다. 이것이 나선형으로 이렇게 순환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만 이해를 하시면은 아마 다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간의 주기는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에서 이 부분만 24시간이 아니라 12시간으로 바꾸시면 자축인면 진사오미라고 하는 동양의 시간대로 바꾸면은 주기가 보여요. 그래서 이게 자축인면 진사오미 신유술 해라고 하는 걸 12시간이 하루라는 거죠. 하루라고 하는 겁니다. 하루가 30일이 되면 한 달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12달이 되면 1년이 돼요. 자, 여기까지 요것만 바꾸면 뭐가 보이냐면 주기가 보이는 거예요. 12, 30으로 됐는데 그 다음이 12가 되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뭘까? 1년인데 그러면은 30을 곱한 30년은 뭘까? 라고 했을 때 그걸 갖다가 세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세대예요. 원 제너레이션. 세대거든요. 세대를 서양에서 보면 20년, 30년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30년을 얘기를 한다는 거죠. 12, 30, 12, 30이라는 패턴이 있는데 우리가 뭐 한 90살을 산다고 해도 3세대 정도 뭐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까지의 어떤 단위를 쓰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위에 단위가 없는 것은 아닌데 너무나 커서 쓰지를 못할 뿐이다. 우리가 이제 뭐 돈의 단위도 보면 조, 경 이렇게 있잖아요. 경단이 없었는데 이제 경제가 크다 보니까 경단위가 지금 생기기 시작했죠. 그런 것처럼 없는 게 아니다. 원래 단위는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살아갈 뿐이죠. 그래서 12, 30, 12, 30 해가지고 1세라고 하는 것이 있다. 세대. 여기까지 있는데 여기부터 뭐가 있냐면은 세 위에 운과 회와 원이라고 하는 단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엔 똑같이 시간의 패턴이 부분과 전체가 똑같은 순환으로 돌아가더라라고 하니까 12, 30, 12, 30, 그 다음에 12, 30, 12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보시면 돼요. 그 12, 30 하면 360이잖아요. 360, 360 하면은 맨 위에는 12만 9,600년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우주일년. 우주의 연년,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빙하기와 간빙기가 도는 그 연도가 정확하게 이제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12만 9,600년이고요. 우주의 한 달이 뭐 1,800년이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원회 운세라고 하는 그 주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어디 있냐면 인간이 그러면은 소우주잖아요. 그럼 인간에게도 이게 있는 거예요. 이대로 뛰는 겁니다. 하루에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생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이제 생명을 영위할 수 있는 호흡이 멈춤 죽잖아요. 맥박이 안 뛰어도 죽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있는데요. 호흡은 성인의 정상인이 이렇게 해가지고 18회를 뛴다고 해요. 맥박은 정상인이 이제 72회다. 이건 뭐 한의학이나 이런 데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고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 다르겠죠. 그래서 18회와 72회인데요. 그래서 하루니까 어떻게 됩니까? 60분, 24시간 곱하면 하루가 되죠. 그걸 곱하면 어떻게 되냐? 25,920이 나오고 그리고 맥박을 72회를 뛰니까 이거 72를 곱하면 103,680이 나오는데 이걸 합하면 호흡과 맥박을 합하면 129,600수가 나옵니다. 이게 이 우주가 돌아가는 숫자 129,600년하고 완벽하게 일치하는 숫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서양에서는 가장 큰 주기가 뭐냐? 약 26,000년의 플라톤 주기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그 정도 인식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세차 주기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은 정확하게는 25,920이라는 거예요. 그럼 서양에서는 뭘 보냐면은 음양이라고 하는 개념을 봤을 때 한쪽 방향만 보는 게 서양입니다. 서양은 호흡, 맥박이라는 걸 모르잖아요. 맥박이라는 걸 몰라요. 이건 맥박은 뭐 한의학에서 짚는 거지 서양에서 이 맥박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은 서양에서 가장 큰 주기는 뭐냐면 세차운동 주기예요. 세차운동 주기를 72 곱하기 360 하면은 25,920이고 이거를 가장 큰 주기로 지금까지 봐왔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보시면 왜 서양하고 동양하고 이제 우리나라하고 이제 인식이 틀리냐면 서양은 그냥 오르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올라간다는 뜻이잖아요. 우리는 뭡니까? 오르고 내리고 승강기라고 하잖아요. 자, 보시면 서양은 당기는 거예요. 들어 당기는 거죠.
우리는 뭐냐면 빼다지라고 합니다. 빼다지 또는 미다지, 밀고 닫는 거, 빼다지, 미다지라고 해서 양쪽을 다 운동을 하는 걸 다 보는 관점이 있거든요. 음량을 종합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가 여기도 보면은 뭐 당기세요라고 했는데 밀어버려요. 우리나라 사람만.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영상도 유튜브 영상도 굉장히 많은데 제발 좀 당기세요라고 하면 당겨라. 근데 왜 미냐 이거죠. 뭐 그런 이제 우스개 같은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양쪽이 다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음량으로 다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동양에서 이 주기를 보는 거예요. 129,600년이라고 하는 이 주기를 보는 겁니다. 서양에서는 25,920년 곱하기 5를 하면 이게 나옵니다.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곱하기 5를 하면 129,600년이 나온다. 이게 바로 우주일년입니다. 빙하기 간빙기의 주기를 서양에서 얼음 기둥 짜가지고 125,000년이라고 설정을 했는데 가까이 온 거예요. 그러나 정확한 숫자는 129,600년으로 돌아간다. 이게 우주일년이라는 거거든요. 증산도 우주일년 사계절이 있어서 약 13만 년, 정확하게 129,600년을 한 주기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때를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의 겨울철 빙하기가 여기 3만 년, 정확하게 29,600년이고요. 봄, 여름이 5만 년, 그리고 가을이 5만 년입니다. 요 간빙기가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지금까지 5만 년을 살아왔고, 그래 앞으로 5만 년을 산다. 그 5만 년과 5만 년의 터닝 포인트가 언제냐면 지금이라는 거예요. 이 문턱에 와 있다. 그래서 여기서 넘어가면은 요게 그 개벽을 거쳐야 되는데 온도가 올라가다가 떨어지잖아요. 만약에 공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올리면은 그 가장 높은 지점에서 급직반 떨어지잖아요. 그 떨어지는 그 포인트가 개벽이에요. 그래서 후천 개벽, 가을로 들어가니까 가을 개벽, 우주의 가을 개벽이 이제 문턱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빙하기에서 가장 크게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빙하기에서 간빙기 여름의 끝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뭐 0.03%인가요? 그 정도 온실가스의 영향이 있어요. 그 정도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뭐냐면 이 자연 질서의 변화를 봐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떨어지는 때 되면은 격변이 오거든요. 떨어지는 때. 이게 바뀌는 때의 격변이 오거든요. 그게 개벽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빙하기를 거쳤기 때문에 지구상에 태어날 수 있었다. 인간은 빙하기를 지나면서 간빙기의 기간 동안 지구상에 살고 있는 것이다. 물론 빙하기 아주 극소수는 삽니다. 살죠. 그렇지만 대부분은 죽습니다. 그래서 간빙기만 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빙하기를 지나서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처럼 이게 크게 빙하기 겨울철이 있고 간빙기 봄, 여름, 가을이라고 하는 이 주기를 알아야 된다. 하루, 그 다음에 지구 1년의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더 큰 주기에 그 주기가 정확하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때는 휴식하는 에너지를 충전해야지만이 봄에 인류가 탄생한다는 거죠. 여름까지 이제 인류가 성장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걸 다시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5만 년 전에 출현했다. 이게 호모 사피엔스거든요. 이때 뭐냐면 5만 년 전 유전자의 거대한 비약에 의해서 갑자기 출현했다. 그리고 출현하고 나서 뭐냐면은 진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출현하고 그냥 5만 년 사는 거예요. 출현하고 그것을 진화하는 게 아니라 5만 년 동안 인류는 생물학적 변화를 전혀 겪지 않았다. 격변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스티븐 제이 골드가 격변설을 얘기합니다. 그 국립중앙박물관도 6만 년, 5만 년, 4만 년, 5만 년, 5만 년 이렇게 얘기해서 평균 잡아서 5만 년 전에 호모 사피엔스가 출현했다. 그래서 5만 년 동안 이런 책도 있어요. 다시 보는 5만 년의 역사. 지나간 인류의 역사를 보자. 5만 년 동안 인류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라고 하면서 문명이 충돌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학도 모르고 데이터도 없고 그런 걸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닌 1860년대, 60년대에 동학에서 이런 선언을 했어요. 5만 년 지났다는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5만 년. 개벽 후 5만 년에 네가 또한 처음이다. 이때는 뭐냐면 빙하기 이후에 간빙기로 바뀌는 개벽이죠. 그 빙하기에서 온도를 끌어올려야 되는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에너지가 드는 이 우주의 어떤 공력이 드는 개벽입니다. 그래서 이 봄개벽 이후에 5만 년 동안 5만 년이 있었는데 네가 처음이다. 수은체제로 네가 처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학은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던 동학이 있습니다. 실제로 동학 경전을 보면 동학의 실체가 이렇게 드러나거든요. 수은체제로 선생의 이렇게 이야기하는 존재가
동학의 하나님이에요. 개벽구 5만 년에 네가 또한 처음이로구나 라고 했는데, 이제 코스모스라고 하는 유명한 다큐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간빙기가 정말 멋진 거다. 좋은 소식은 뭐냐면 간빙기가 앞으로 5만 년 더 지속될 것이라는 거다. 데이터를 본 거죠. 아, 간빙기 5만 년 더 가겠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동학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무국대도가 나오나니 이 무국대도를 닦아내면 5만 년에 앞으로 운수를 받는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간빙기가 5만 년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잘 살 수 있는 그 기운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5만 년의 운수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무국대도를 닦아내면 동학을 제대로 그 수행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 동학은 5만 년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꽉 차 있어요. 이게 5만 년, 지금까지 5만 년 왔고 앞으로 5만 년 가는데 그 운수를 받아야 되겠다. 그냥 100년 더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5만 년 운수를 받겠다라고 하면서 동학혁명 때 이렇게 5만 년 운수를 받는다라는 띠를 두르고 이렇게 혁명에 나섰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학의 우주관 시간관은 뭐냐면 개벽이 있고 5만 년이 있고 다시 개벽이다. 12제곱 괴질운수, 괴질병이 퍼지고 그러한 어떤 병이 있고 다시 개벽을 하고 5만 년의 운수가 펼쳐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빙하기 간빙기로 보면 간빙기 5만 년이 있고 여기에서 온도가 극적으로 바뀌는 개벽이 있고 그다음 간빙기 5만 년이 도래한다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동학을 제대로 다시 한번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 바로 우주의 가을 문턱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온도가 올라가는 간빙기, 지구온난화의 요인이 있지만 밀란코비치 이론이 분석한 것처럼 지금이 지구 온도가 올라가는 시기인 엄청나게 급박하게 올라가는 그런 시기인 간빙기 여름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간빙기의 정점에 와 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간빙기 여름이라는 용어를 직접 써요. 언론에서도. 지금 뭐냐면 이거 번역한 거기 때문에 해외 언론에 쓴 거죠. 마지막 간빙기 여름 때 그때는 북극의 얼음이 녹았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반복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은 우주의 여름철 말기다. 불기운이 지배하는 시기로서 지구온난화, 가열화, 열대화로 덥다는 것이다. 간빙기 중 뜨거운 간빙기인 우주의 여름철 말에 있다는 것. 지금은 우주의 여름철을 지나 가을철을 맞이하고 있는 하추 교육기에 인류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우주의 여름과 가을이 바뀌는 우주의 여름하, 가을추. 여름과 가을이 바뀌는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병이 도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죠? 이제 그 바뀌는 대로 환절기라고 하잖아요. 환절기 보면 감기도 들고, 감기라고 하는 것은 환절기에 우리가 약해지기 때문에 그걸 감지하고 들어온다라고 해서 감기라고 합니다. 우주에 감기가 들어온다. 실제로 인류가 5만 년 동안에 어떻게 보면 싸질러 놨던, 요즘에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뭐 서로 전쟁하면서 서로 억압하면서 싸질러 놨던 것이 원한이 맺혀가지고 그게 폭발하면서 결국에는 5만 년에 그것이 폭발하면서 여기서는 환절기에 병을 한번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로부터 앞으로 천연두가 퍼지고 천연두 뒤에는 치사율 100% 그러한 어떤 괴질병거에 퍼지면서 그 과정을 거쳐야 가을철로 들어간다. 그래서 한원 스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주의 변화가 이렇게 오는 것을 학술적으로 우주 변화 원리적으로 전개한 이가 한국인에는 있지 않다. 한국인에는 이걸 모른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큰 틀을 얘기했지만 자세하게 보면 자축인묘 진사오미로 돌아가는 그 우주의 변화 원리가 있고요. 8개가 아까 보셨던 8개가 있고 하도낙스 천부경이라고 하는 우주 변화의 법칙이 있거든요. 그걸 다 전개한 이가 한국인에는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한국인이 계승해가지고 그걸 전개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개벽의 원리를 밝혀야지만이 그걸 이해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아서 새로운 간빙기 5만 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냐면 이 자연의 변화가 개벽으로 가는데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보셨죠? 그래서 이렇게 이게 계절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빙하기, 겨울, 봄, 여름, 다시 떨어지는 가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 여름의 끝에서 극직반하고 있는 개벽기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은 궁극에는 기후변화가 어떻게 되냐? 기후변화는 개벽을 통한 우주의 가을로 진입해가는 이러한 궤도의 어떤 궤도의 수정과 극이동, 폴시프트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어떤 과정을 가게 되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 된다. 이러한 과정으로 가기 전에 뭐가 있냐면 인류 문명이 개벽을 해야 되는 전쟁과 질병이 있다. 그래서 지금 전쟁도 그 화기운에 의해서 전쟁이 그냥 불타오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화병처럼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 있어요. 공보병처럼 겉으로 팍 드러나는 그런 병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학에서 선언한 것이 뭐냐면 12제국 배질운수다. 이거를 유심히 봐야 되고, 이걸 구체적으로 어디가 어떤 병이 일어나고 뭐가 이렇게 일어나고 하는 구체적으로 그것을 행동으로 준비하는 단체가 바로 증산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지아 아마 아실 겁니다. 김지아 선생은 생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한류를 통해서 세계 문명을, 지금 한류가 엄청나게 열풍이잖아요. 뭐 K 드라마, 영화, 그다음에 K 팝,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K 반도체에다가 K 초전도체까지. 다만 문제가 복잡한데 우리는 거대한 문명의 변동기, 자연의 대변동기, 어떻게 인류가 살아남고 병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이 해답을 줘야 된다. 병을 극복하는 해답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해답을 줄 수 있는 것도 한국인밖에 없다. 새 문명사를 누가 이끌 것인가 하는 비밀의 열쇠를 우리나라가 쥐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증산이 이끄는 콘텐츠. 어떻게 보면 이게 그것이 이제 들어와 있는 것이 뭐냐면 증산도입니다. 여기 강연에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대순진례 같은 데는 다른 데거든요. 거리에서 그러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곳이 아니라 뭐냐면은 올바로 이끄는 곳의 컨텐츠가 한류와 결합을 할 때 우리가 바라는 어떤 새로운 세계가 오지 않겠는가. 한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한국 사람을 믿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 개벽기에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무리들이 한국에서 나왔다라고 하면 너희들이 뭘 한다고? 그래, 너 한국 사람이니까 믿겠다. 신뢰한다. 이렇게 해서 협조를 해서 전 세계에 이제 사람들을 많이 살리고 그리고 새로운 시간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증산이 이끄는 콘텐츠가 한류와 결합을 할 때 우리가 바라는 어떤 세계가 새로운 세계에 오지 않겠는가. 인류가 3분의 2가 죽는, 실제로는 뭐 영능력자들은 뭐 1억 명이 산다는 얘기도 하고 5억 명 정도가 산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3분의 2가 아니죠. 더 많이 죽죠. 인류가 3분의 2가 죽는 그 괴질로부터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증산의 눈을 돌려야 할 때다. 이렇게 뭐 해안을 내렸다고 할까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일본인 제자인 다카하시 이와오, 그 인지학회 루돌프 슈타이너의 제자죠. 그 민족이 바로 한민족이며 그 성배가 최수훈과 강증산의 후천개벽 사상이라고 나에게 알려준 바 있다. 어찌할 것이냐? 나에게 그렇게 알려줬는데 어찌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어찌할 것이냐? 그 후천개벽이라고 하는 것, 지금 때에는 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루스 몽고메리, 아까 극이동 얘기한 영능력자인데요. 지구와 속한 태양계는 우주적 대주기의 끝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어떤 주기의 끝에 다다르고 있다. 이 대주기는 24,000년의 주기보다 훨씬 더 깁니다. 24,000년은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세차 주기 24,000, 25,000년 아직도 그게 분분해요. 24,000, 25,000, 26,000년. 근데 정확하게 25,920년의 주기입니다. 그 주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주기보다 훨씬 깁니다. 이 주기가 절정에 이르면, 이 우주일련의 주기가 절정에 이르면 수많은 영혼들은 위대한 참된 나를 항구적으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말하자면 아득히 먼 과거로부터 천사 스승에 속하는 계층들이 준비해온,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들이 경고를 하면서 준비를 해왔어요. 우리의 어떤 단군 조선 때, 그 이전에 배달국 때, 그 이전에 환국, 환인 때, 그리고 그 이전에 마고 할머니 시절부터 준비해왔던 우주적인 대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분들이 준비해서 너희들 후손들이 이때가 때가 된 그 후손들이 살아남고 생존하고 그 다음에 장수하고 그 다음에 큰 문명을 이끌 수 있는 큰 기둥이 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는 그러니까 참나가 진화를 세우는 것인데 삼재팔란이 함께 일어난 이때의 세상 사람들아 그대들은 때를 알고 있느냐. 격암 남사람이 나 있는데 지금이 여기 써있네요. 배달의 민족 거지만은 지금이 그때다. 일단 질러. 일단 뭐 음식을 사라는 얘기겠죠. 이 사람들은. 그렇지만 바로 다 때가 있다. 지금이 그때라는 겁니다. 12만 9,600년 우주 1년으로 본다면 우주 1년 만에 한 번 있는 기회. 왜냐하면 빙하기에서 간빙기로 일어날 때는 인류가 출현하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가 개입을 못해요.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 인간이 선택을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여름에서 가을로 바뀔 때는 내가 무엇을 선택을 할 것이냐, 종교적인 또는 뭐 이념적인 이런 거를 무엇을 선택을 할 것이냐, 어떤 진리를 선택할 것이냐, 그거는 나의 어떤 축적된 나의 어떤 지혜가 선택을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2만 9,600년 만에 오직 한 번 있는 기회다. 그리고 이제 동학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면은 5만 년지 운수다. 5만 년의 운수를 받는 그런 기회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동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를 중요하죠. 동학 경전에 보면은 때여 이내 때여 부재래지 다시 돌아오지 않을 때로다. 5만 년의 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장부가 되어서 대장부가 되어서 칼을 휘두르지 않고 무엇하랴, 뭔가 행동을 하지 않고 무엇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요. 때를 못 만났어요. 동학에 그 30만 대군이 동학혁명을 일으켜서 그게 때인 줄 알았는데, 그게 후천개벽인 줄 알았는데, 그걸 선언하고 그런 역할을 우리의 선배, 어떻게 보면 조상님들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동학은 참동학으로 이어졌습니다. 천도교가 아니라 이 동학을 우주적 개벽으로서 실천하는 그런 증산도에서 이걸 이어졌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은 용기는 나중에 내도 된다. 뭐 용기를 내서 뭘 해봐야지. 그게 아니라요. 그냥 한번 뭘 하냐. 이것이 개벽이다라든지, 제가 95년도에 봤지만 다이제스트 개벽의 작은 책이라도 한번 책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뭐 요즘에 너무 많은 게 있는데, 이거는 제가 공감이 가서 하나 가져왔습니다. 허베이의 유명한 미친 할머니가 남긴 7가지 예언인데 6가지 맞았다, 하나 남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끝에 보니까 이 영상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증산도 도전에 나오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채로 걸르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을 굵은 채로 치고 가는 채로 치고 하다 보니까 남는 사람이 없구나. 10명에 9명은 죽는구나. 남는 1명은 신선이 된다. 그러니까 때가 굉장히 중요한 때예요. 중요한 때라는 거죠. 신선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죠. 신선. 사람이 신선이 된다. 이 신선의 맥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것이 다시 이것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무슨 뭐 신선이 된다고? 라고 하는데 여기는 신선 학교를 만들었어요. 해리포터 마법 학교도 아니고 STB 동방 신선학교라고 해서 이게 1년 전부터 매일 합니다. 매일 지금은 이제 주말엔 안 하죠. 그래서 밤 8시 반부터 해가지고 거의 생중계로 촬영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일 이렇게 수행하는 것을 어떻게 수행하면 신선이 될 수 있다. 완전히 지금 있는 병을 치유를 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역노화라고 해가지고 노화에서 거꾸로 가는 거예요. 자기 나이대로 거꾸로 가는 겁니다. 거꾸로 가서 신선이 될 수가 있다. 그냥 지금 내가 80대 90이 됐는데 이걸로 이제 뭐 그냥 나이가 들어서 뭐 하냐, 150살 살아서 뭐 하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거꾸로 가는 거예요. 젊어지면서, 그래서 벽에 똥칠하면서 그렇게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젊어지면서 건강을 유지하면서 오래 사는 삶, 그 동안에 새로운 지금의 어떤 문명을 개척하는 그런 큰 일꾼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딱 2장 남았는데요. 27일이 이제 내일 모레인데, 일요일 날 여기 중리동에 증산도 교육문화관에 태울궁이 있습니다. 여기 태울궁에서 증산도 입도보온 대춘제, 이제 꽃길을 걷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꽃으로 하는 수행이 있어요. 빛꽃으로 하는 수행이 있어서 그걸 빛꽃을 내 머릿속에 넣어서 전체 이제 내 몸이 하나가 되는 거죠. 내 몸이 빛의 인간이 되어서 그 빛의 인간으로서 빛의 앞으로 어떤 빛의 문명으로 가는 거죠. 그런 어떤 대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용기 내어서가 아니라 그냥 한번 이렇게 내일 모레 한번 시간 내셔서 한번 오셔서 수행을 같이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전에 김구 선생이 동학에 입도를 했을 때가 있어요. 동학에 입도를 했습니다. 입도할 마음이 불같이 일어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백성이 된다. 그리고 장래에 진짜 주인을 모시고, 진짜 주인, 진주라는 사상이 있거든요. 진짜 주인을 모시고 계룡산, 대전이죠, 대전이거든요. 원래 예로부터 원래 그 후천의 수도는 대전이에요.
대전에 지금 살고 있는 것도 엄청난 그런 행운입니다. 대전, 계룡산, 그 다음에 지금 세종시로 행정수도가 내려왔잖아요. 원래 역사가 그렇게 내려오게 돼 있어요. 이게 원래 보면은 그래서 앞으로 후천의 수도는 대전이 되는데 계룡산에 새 세상을 세우는 것이라고 하였다. 나는 한 번 들음에 환희심이 바라고 나는 입도할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입도 절차를 모르니 쌀 한 말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입도식을 행하면서 동경대전, 그때는 동학이죠. 용단유사, 8편 가사입니다. 그리고 궁을가, 개벽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책을 열람하고 집에 돌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으로 보면 이것이 개벽이다. 다이제스트 개벽, 뭐 생존의 비밀, 뭐 증산도 도전 이런 책을 열람하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저 입도해요. 이런 거죠. 아버지에게. 그러니까 그래 나도 같이 하자 라고 해가지고 허락하시고 입도식을 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워낙 사상적으로 새로운 걸 받아들이려는 그게 없기 때문에 뭐 아버지에게 또는 아들에게 야 나 증산도에 입도한다 그러면은 완전히 저기가 되죠. 근데 여기는 이게 15살 난 그 김구 아들이 저 동학합니다 라고 하니까 나도 해야지 이렇게 하신 거예요. 금방 입도하고 몇 개월 지나니까 수백 명의 연비가 생겼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과 동학혁명을 해나갔던 김구 선생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내가 동학에 입도한 것이었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독립운동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뭐냐면은 새로운 것을 들었을 때 그 새로운 것을 부정할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것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조금 더 알아볼 것이냐 그 조금 더 알아보는 것이 바로 동학에 입문하고 새로운 천동학에 입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게 있잖아요. 다 쓸데없는 건데 좌파 우파가 있어요. 좌파가 옳냐 우파가 옳냐 뭐 이런 이념적인 거 종교가 뭐가 옳냐 이런 것이 아니라 개벽파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벽파라고 하는 건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종교의 어떤 역사라고 해야 되는데 원불교 쪽에서 얘기하는 거지만 이게 이 말은 굉장히 좋더라고요. 우파 좌파가 아니고 우리 옛날에 그 160년 전에도 개화파 척사파가 있었는데 개화파 척사파가 역사를 주도한 게 아니다. 기록이 그래서 그런 거지 역사를 주도한 거는 개벽파가 주도를 했다라고. 실제로 그렇거든요. 실제로 동학과 그 뒤로 가면 증산도의 전신인 보천교가 일제시대에 700만이 있었어요. 그 주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벽파가 다시 일어나야 된다. 개벽파를 일으켜 세워야 된다. 개벽파야말로 역사의 주체였고 새로운 어떤 문명을 이끌어가는 지금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꼭 한번 함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